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죠? 자, 두 번째 강의는 일단 먼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전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그 한국 사회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 목회를 하면서, 사회복지 선교, 사회복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웃 사람들 하면서 목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게 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졌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기법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인들 중에도 국기법의 수급 대상자가 있어요. 그 수급 대상자들을 보면 통장으로 정부가 이제 돈을 넣어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 물론 이제 노령연금 이거는 또 다른 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일정 정도 수입이 월 200만 원 좀 안 되면 그 국가가 좀 돈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돈을 생계비를 넣어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그 지역에 지역 자활센터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목사님들 가운데 수입이 없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가 돼갖고 뭐 그런 수급자까지 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든지 국민이면 기초 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생계비가 정부에서 나와요. 정부에서 생계비가 나오니까 생계비를 받는데, 목사님이 사지가 어쨌든 튼튼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일을 해달라. 그래서 일을 하러 가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특별 대우 없으니까 똑같이 가서 수급자가 되는데, 어디서 일하냐면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되면은요, 수급자가 되면 카페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목공소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 수리팀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공이라든지요, 전기, 미장,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기술을 익히는 거죠. 기술을 익혀 2년, 3년 기술을 익혀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요, 요즘 목공 같은 경우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만 해도 일당이 기본적으로 15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역에 그 목공과 관련된 기업을 만들게 되고 거기 출근을 하고 거기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목공 일을 해요.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집수리를 합니다. 집수리. 그러면 누구 집수리를 하냐? 그 동네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집에 집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하고 문턱을 없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007년 7월 1일 날 만들어졌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여러분 생각하는 요양보험제도, 요양사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요양사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있는데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 아주 교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마찬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한 사회 속에서 좀 덜 배웠거나 신체적으로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 있죠. 취약계층이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고리 이런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사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학력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건강해서 일할 수만 있으면 요양사가 되는 거죠.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요양사들 중에 한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뭐 집사님들 다 요양사가 돼서 지금은 가서 일을 하기만 하면은 다 돈을 받는데 요양사들이 없어서 지금 못 뽑고 있죠. 요양사들이 없어서 못 뽑고 있어요. 왜? 인건비가 많이 안 주니까. 아주 최저임금 시급 정도만 주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에 가면요. 요양사를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저는 지방에 가는 것도 난 좀 괜찮다고 봐요. 지금 지방에 가면은 농토도 그냥 빌릴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어촌계라든지 농촌계라든지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수산부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귀촌하듯이 귀어촌을 하는 거죠. 귀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고 나면 돈을 빌려주고 또는 그냥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요양사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은 지역에서 요양사 해서 한 몇 년만 일하면 지역에 있는 노인 가정들 다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체만 건강하면 도심지에서 복잡하게 50대 때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려가서 있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 때 협동조합 만들어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협동조합이요. 옛날에도 협동조합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라는 게 다 협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이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해서 농협 개별, 그 다음에 마을금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그 손학규 씨가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 당 법으로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건데 2012년도가 협동조합의 해였거든요.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해로 정상 간의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고 저게 발효가 되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위해가 되거나 해롭지 않은 기업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여기 이제 기초연금제도인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옛날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거를 수급자만 되면 다 그냥 한꺼번에 줬는데 이제 차등을 둬서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4가지를 다, 5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계비 안 받는 사람 중에 주로 의료 서비스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비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거비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요. 교인들 중에 주거비만 받게 해줘서 월세는 다 받게 해줄 수 있어요. LH하고 연결을 해갖고 LH에서 제공하는 임대 집을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그 월세를 주거비로 낼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조금만 공부하면 아주 국가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일단 아주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핵심은 뭐냐면요. 뭐 다른 것도 잘 하지만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통합 돌봄 서비스에 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노숙인이나 뭐 불황인 같은 경우도 뭐 오흥진 신부님 꽃동네 뭐 이렇게 하고 막 몇천 명씩 이렇게 모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거를
수백 개로 쪼개갖고 소규모로 그 마을에서 살게끔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또는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시설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사회복지의 흐름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을 하나씩 공부해보면 참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했나. 그러면 무료급식은 노인복지법에서 무료급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게 되면 1인당 3,000원씩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다 그러면 노인들 모아갖고요. 노인들 모아갖고 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나오는지 확인해 주고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일자리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 받을 수 있게 확인하고 우리 교인이 50명 정도 된다면 교회 공간에다가 그냥 노인 무료급식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국가가 급식비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인건비 안 줍니다. 그러나 교회 공간이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저 먹고 마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현하는 그 무료급식.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대로 집사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을 때 그 집사들이 무료급식을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하면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밥 먹으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도권에는 너무나 많아요. 지방에는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흐름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회책에서 옛날에 배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얘기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 준다. 그게 복지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아이 뭐 국가가 다 해준다는데 뭐 일하면서 먹어. 그냥 조금 먹고 조금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어. 그냥 먹고 놀지. 이렇게 생각한 게 많이 있죠. 이제 소위 말하는 복지병이라는 게 들었죠.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일 잠깐 하다가 힘들면 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고 재정들이 많이 들어갔죠.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오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복지국가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영국의 복지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대처 수상이었고요. 미국에서는 레이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이 보수당 철학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된다. 도태되는 사람은 최소한의 것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타이트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게 돼 있었죠. 그것이 그 나라의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가로막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지 우리가 전 세계하고 비교해보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 마스크가 없어갖고 그냥 거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남미, 심지어는 독일까지도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마스크 좀 집중적으로 몰려서 마스크 살 수가 없어서 그랬지 지금 마스크 남아 돌아요. 사회복지 시설에도 마스크 싸놓고 살아요. 주는 데가 많아갖고 소독제도 싸놓고 살아요. 우리 노인들도 하도 받아놓은 게 많아갖고 싸놓고 살아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 걸렸다. 국가가 돈 다 대주잖아요. 외국인들까지 다 대줘요. 외국인 치료 안 하면 한국 사람 걸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자기 개인 돈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미국의 사회복지가 한국의 사회복지보다 후졌어요. 후진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사회복지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니 블레어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제3의 길로 간다. 생각하고 또 한 번 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가치와 이윤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느냐 생각하고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출신이니까 그렇게 밀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유로연합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게 되고 난민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를 잠식해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국의 백인들이 브렉시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이제 얘기하면서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서 백인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마라. 그래갖고 결국 국경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복지국가에서 또 이 대처리즘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복지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점점 복지국가에서 생산적 복지로 소셜 웰페어에서 워크페어로 간다. 그리고 아예 이제 사회 투자, 사회적으로 국가가 모든 걸 다 이게 투자를 받아들여서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도하는 사회 투자 국가로 변한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예산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장해 주던 데서 국가 보장을 줄이고 근로 연계. 그래서 공공근로비를 나눠주다가 아예 일을 시키고 노동비를 대가로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공근로에서 좋은 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일자리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요즘 장애인들 가면은요.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제도에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서비스를 주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일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가면 매칭해서 더 가져가도록 인센티브로 자꾸 유도를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그냥 웰페어 그런 어떤 사회 복지 서비스에서 이제는 워크페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사회적 기업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교회에서 기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가 교회라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어서 가는 건데 그게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이라는 말, 이 소셜 웰페어에 붙었던 이 소셜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소셜. 사회복지에도 소셜 웰페어.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런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셜 컴퍼니, 뭐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쨌든 소셜은 같은 소셜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공, 사회적 가치, 이런 거를 중요하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고요.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착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런데 기업이 되려면 돈을 벌어라는 거예요. 무료급식은 사회복지 서비스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무료급식이니까. 그런데 식당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거기다가 소셜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식당을 운영해. 그러면 거기다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해갖고 사회적 기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라는 거죠. 돈 받으라는 거죠.
그럼 일반 식당하고 뭔 차이가 있냐? 돈을 받되 항상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간다는 거야. 하나는 사회적 가치, 하나는 경제적 가치. 자, 경제적 가치는 돈을 버는 거고, 사회적 가치는 뭡니까? 두 가지. 크게. 하나는 뭐냐면, 식당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100그릇 팔 때마다 30그릇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서비스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요양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나는 병원에 요양 보호를 해줘야 할 환자를 100가정 정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느 선 밑으로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서비스를 한다.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살려서 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식당에다가 사회적 가치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화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품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적은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벌으면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자, 식당은 그렇게 생산물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자, 다문화 가정 고용할 수 있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죠. 예.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죠.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인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 고용원의 30% 이상 가졌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뭐가 좋냐?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관심 분야인데요. 일단 사회적 기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들어오는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인건비. 뭐 첫 해에는 뭐 90%, 또 뭐 70%, 뭐 6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노숙인인 경우에는 아주 극취약계층이니까 뭐 좀 더 받고, 그런데 노숙인 중에서도 청년이면 조금 더 받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 주네요. 사업 개발비. 사업 개발비라고 하는 거는요.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받고 일반 사회적 기업 같은 게 1억씩 받을 수 있는데, 사업 개발비 식당을 한다 이래서 간판도 다룰 수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무슨 뭐 특별하게 그 식당에서 필요한 어떤 기계를 사는데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리뉴얼 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을 사업 개발비로 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만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어요. 아주 뭐 베스트 그 쿡, 이렇게 요리사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300만 원 정도는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한 240만 원까지 뭐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가 6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뭐 이런 거를 한 2년 동안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식당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정착하기까지는 이런 국가의 뒷받침 또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카페를 만든다. 그러면 이왕이면 교회가 뭐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갖고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좋은 일에 해당되는 게 사회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기업의 중간에 있는데, 비영리 기관,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들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입 창출을 해서 뭔가 비누를 만들었다, 이런 창출 활동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리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어떤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이런 쪽에 한 것이 여기에서 모여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SK에서 식당을 많이 만들었어요. 도시락 배달하는 집을 많이 만들어갖고 SK에서 식당을 운영할 사람들을 전국에서 뽑아갖고 SK의 이름으로 그 밥집을 만들었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아예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그룹이 SK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적 가치는 사회 서비스 제공, 간병, 급식, 재활용, 보육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익을 사회 환원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적 운영으로 항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거겠죠.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사회적 기업이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이건 이제 정부가 법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뭐냐면 일자리 제공형.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같은 데 있죠. 청소업체는 보통 사람을 뽑아도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학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학력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는 유형이에요. 이걸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간병인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거, 그런 어떤 또 아이를 돌봐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형을 합친 거를 혼합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이렇게 그 고용을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것든지 할 수 있고 이쪽에다 넣을까 이쪽에다 넣을까 아니 혼합형으로 넣을까 이거 두 개 다 하니까 뭐 이러니까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총 3,600개 정도가 되고요. 84%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이 만들어졌다가 5년 이내에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지금 84%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저는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에 나가는 국가가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시설에 돈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개인 기업에나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사유화되어 있는 건데. 뭔가 사회적으로 재산이 불어났다가 그러더라도 이 재산을 사회로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사회적 기업에 기본적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직 형태가 있어야 돼요. 조직 형태. 우리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하면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회사 만들면 대표적인 건 뭐 있겠어요? 그죠? 회사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 이름. 예. 네. 그 다음에 뭐 회사 하면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 있으면 반대로 피고용인도 있어야 되겠죠. 피고용인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퍼 회사는 안 되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어떤 회사에 유령 회사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영업 활동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대변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강과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정관과 규약은 이미 표준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표준 정관을 다 보내줘요. 그다음에 책자도 보내줘요. 네, 물론 이제 회원으로 등록해야 되겠지만요. 뭐 회비도 10,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등록해서 조언 받고 그렇게 해서 돈 수천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예비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 지원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드냐. 또 뭐 3년 또 연장해서 5년까지 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저는 5년을 넘어서 7년도 했어요. 8년도 했고요.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국가 지원이 5년만 지원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국가 지원을 7년, 8년 받았다. 받는 방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우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일반 인력 채용 지원을 합니다. 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대 50인 한도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인증 사회적 기업 3년, 총 5년. 그래서 재참여로 돼서 성공하면 2년 더 뭐 이렇게 해서 7년까지도 갈 수 있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비 때 1년차 70%인데 70%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청년 취약계층이면은 90%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과서에는 또 안 나오는 얘기,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하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금융외에 전공했던 이런 아주 마케팅이 아주 정말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지원 한도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통상 임금 기준에 맞춰서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채용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약 19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25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 때 대표 뽑고 그다음에 피고용인을 뽑을 때 잘 미리 앞으로의 어떤 플랜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이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대표를 사모님을 세운다든지 사모님을 세우면 여성 기업이라서 또 인정받는 것도 있거든요. 또는 아니면 권사님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목사님이 피고용인으로 일을 한다든지요. 목사님이 목회해야 되고 대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대표하고 이렇게 하고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집사님을 피고용인으로 세우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저하고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논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좀 적다. 사업 개발비를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개발비는 뭐 간판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해줘요.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요. 법인세를 또 지원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입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정부하고 계약할 때 수의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수의 계약이 도대체 얼마까지 이렇게 가능하냐? 1억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기는 1억까지 가능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거 따내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 그 현수막 개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따낼 때 사회적 기업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비 낼 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포잘 제안서 쓰는 것도 이제 별도의 교육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가지고 돈도 빌려줘요. 사회적 기업은요, 돈도 빌려주고 그 이자가 쌉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생활비 지원도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 사회적 기업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상담하는 곳은요, 그 전국에 다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인천에 있다고 해서 꼭 인천으로 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경기도, 뭐 곳곳마다 다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하고도 연락을 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더 거기서 먼저 교육을 받고 아주 완전 생초보보다는 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저하고 의논해 주시면 더 얘기하기가 수월하고 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주소지 있는데 여러분 하나 메모하자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금 1월 달에 창업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다 내면 3천만 원 지원받고요. 3천만 원 지원받고 공간도 지원받고 뭐 여러 가지 지원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잘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전부 가이드 해줘요. 네. 그러니까 창업하는 것도 돈 받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좋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만든 지 5년 이하, 3년 이하 이런 것에 사회적 기업에 이런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어떤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기업의 재정 지원금들이 또 있어요. 정부 지원금 말고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LG 기업인가요? LG 기업에서 뭐 환경 쪽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한테는 재정 지원을 해준다. 또 뭐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이상 지났는데 어떤 경영에 이제 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1억 정도까지 빌려주겠다.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저는 그것만 잘 활용해도 정말 비빌 언덕 된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연습 삼아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동조합인데요. 협동조합의 기본법, 재정의 배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불안과 실업 문제, 고령화, 만성적인 경기 불안, 양극화 등의 사회적 경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정부의 영리 기업 유지의 시장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2009년에 위기가 왔을 때 스페인의 몬도라곤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몬도라곤은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해고 없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2012년에 협동조합의 해를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법이 12년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협동조합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 그거 꼭 해야 돼. 예. 그럼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찾아서. 자, 나는 애가 있어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애가 있어서 큰일이야. 애 봐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루 종일 애 봐주는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 돈 때문에.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몇 명 모아서 그 집에서 애를 3명을 키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만들어 줘. 이런 거를 공동육아라 그러죠. 공동육아라든지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 혼자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결사의 관계가 되면 협동조합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협동조합이 좋아요? 사회적 기업이 좋아요?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던 것이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뭐 식당 이런 것들을 거기에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의 가치, 사회적 기업의 목적,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식당에다가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아주듯이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심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응? 아, 그래, 너네 기업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경제적 가치도 실현해서 사회적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으니까 너네를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라 불러줄게. 너네를 사회적 기업이라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가야 돼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돼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몬드라곤은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했다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몬드라곤에 관한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몬드라곤은 사회적 기업의 아주 상당한 그 모범 지역이다. 연 매출이 21조고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조합원이 8만 5천 명 정도, 111개의 협동조합, 120개의 자회사, 스페인 전체 기업 중에 서열 세 번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몬드라곤을,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갔다 왔는데요. 저기 그 몬드라곤 그 본부에서 내려다 보이니까 마을 전체가 쫙 보이는 거죠. 네. 대단해요.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좀 보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그 영국에서 1840년경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로치데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공장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임금을 가지고서 산업혁명 시기니까요. 그래서 가서 노동을 열심히 하는데 임금은 적죠. 좋은 음식을 사 먹을 돈은 없는데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식료품 가게를 많이 만들었죠. 근데 식료품 가게 가서 그 밀가루를 샀더니만 밀가루에 뭐 곰팡이 핀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분필가루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쌀을 샀는데요. 쌀에 돌이 있죠. 네. 야채를 샀는데 야채들이 희마리가 없고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시장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쉬자. 한 명씩 쉴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거기서 또 유휴 노동 또 이제 가족 중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협동조합의 효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식료품이니까 좋은 식료품을 사왔죠. 그걸 미리 고지해주면 사기가 편하잖아요. 고기를 목요일 날 먹기로 하자. 돼지고기를 목요일 날 떼올 테니 목요일 날은 돼지고기를 다 같이 먹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먹는 고기를 한꺼번에 가서 떼어갖고 공동 구매를 하니까 가격을 낮추고 질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채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사니까 더 나아졌죠.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도 껴줘,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조합원 가입이 되겠고요. 조합원 가입은 먼저 가입해서 이미 거기를 판매해 줌으로써 이미 그 회사의 이득을, 조합의 이득을 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가입할 때 조합비를 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게를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여러 번 사용해서 그 조합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합원 가격을 주게 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이득을 주게 되고, 이런 아주 연구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거 우리 다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협동조합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런데 역시 거기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좋은 일 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면서도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양자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그리고 그런 회사, 그런 조합 이런 곳에는 국가가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사업 개발비 지원, 다양한 방식으로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적 기업 일단 도전해 보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 하나만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성서의 공유 사상, 그죠? 포도원의 비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영국의 신앙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대한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서 실현하겠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운동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목회적 방향이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론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미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저는 많이 방문해 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초창기 2007년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노숙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하나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여기는 수없이 눈물이 있었고요. 수없는 기도가 있었고 수없는 교인들의 정말 합심한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를 하면서 공간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카페로부터 먼저 갈까? 식당으로부터 먼저 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야, 나는 교육공동체로 먼저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육공동체의 부분도 많아요. 교육청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교육청의 자문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구청에 제가 또 위원이기도 해요. 또 구청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위원,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제가 또 배분위원도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돈을 어떻게 가져다 쓸 것인가, 기관의 돈을 어떻게 가져다 쓸 것인가, 기업의 돈을 어떻게 가져다 쓸 건가, 이런 노하우들이 지난 23년간의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먹을 것을 걱정을 했는데 너희가 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돈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단 뭐예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넘쳤지 않습니까? 그럼 넘칩니다. 자, 이제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강 때는 직접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좋을까를 가지고 제 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